안녕하세요. 오늘 멀리 군산에서 라비님을 제가 초대해서 군산에서 대구까지 오셨는데 그 대구에서 성소자 부모 모임에 이제 그 어머니를 초대해서 토크를 하는 거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제 많은 분들이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일요일이고 오늘 여러 가지 일이 겹쳐서 많이 못 오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오신 분들 한 분 한 분들이라도 귀담아 들어주신다면 이후에 살아가시면서 성소자를 만날 일이 있거나 그러실 때 정말 도움이 되는 좋은 이야기들을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비님 소개해드릴게요. 성소수자 공동모임에서 나비라는 활동명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제 아이는 이제 트랜스젠더, 제 아이의 말로 얘기하기는 바이젠더, 페미니티, 에이섹슈얼로서 트랜지션 맞췄다고 저도 이해하기 힘든 이런 어떤 소개를 저희 아이가 하길래 제가 좀 깜짝 놀라서 그때부터 이런저런 걸 좀 알아보고 하면서 좀 성소수자에 대해서 좀 이해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걸 가시화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된 이후로 또 이제 이민도 만나게 되었고, 여기 대구도 덕분에 이제 자주 오게 되었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퀴어 축제 때도 또 많이 또 와주시고 또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또 특별히 도서점에서 초대를 해주셔서 제가 이제 평소에 다른 분에게 이제 길게 한 1시간인데 한 40분 정도 강연하는 거 좀 여러분께 잠깐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강연 후에 여러분들의 질문이나 이런저런 뭐 삶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토크를 또 해서 총 1시간 반 안에 끝내는 걸로 한번 해봤어요. 그 안에라도 또 나눠보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언제든지 나눠주시고요.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성소수자를 어떤 사람들은 용과 같은 존재라고 해요. 용은 어떤 걸까요? 이런 또 장군 청룡이 했던 거죠. 들어봤으나 본 적이 없는 존재. 성소수자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지만 본 적이 없어요. 용도 그렇죠. 심지어 이 12간지 띠 안에도 있어요. 12띠에도 있는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상상 속의 동물이 용이에요. 다른 동물을 다 볼 수 있는데 그런 용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데, 과연 우리가 많이 들어봤는데 본 적이 없는 이런 성소수자에 대해서 여기 오신 분들은 대부분 다 환대해 주시고 또 어쨌든 이해하고 다양성을 존중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와주셨는데, 여러분들이 만나는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게 뭐야 라고 희화하거나 혹은 뭐 혐오하고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그건 아닌데 라고 얘기하고 싶어도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일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제가 들어봤습니다. 우리 주변에 성소수자는 어떤 문화권이나 이제 우리나라 통계에 잡히지 않죠. 왜냐하면 본인이 성소수자라고 표현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구의 약 5% 내지 10%를 잡아요. 왜냐하면 외국이나 이렇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선진국에서 본인의 어떤 성 정체성이나 성적 지향이 뭐냐 물어볼 때 10% 가까이 손을 든다고 그래요. 자기 표시를 하고. 그래서 최소한 5%나 이상은 어느 문화권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15%면 20명 중에 한 명이잖아요. 간단하게 말하면 학교에 가면 지금은 뭐 20명 안팎의 초등학생인데 그 중에 한 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제 인권 강의도 하는데 초등학교 인권 강의를 하면서 뭔가 좀 달라지면 좋을 게 뭘까요? 할 때 실제로 최근에 어떤 학생이 여학생끼리 좋아하면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본 적도 있어요. 다른 그 반 하나에는 다른 모둠에 있는 여학생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쟤네 좋아한대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그렇게 이상하거나 되게 뭐 혐오하는 그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남학생 여학생 좋아할 때 얼레리꼴레리 하는 그런 기분? 그런 느낌? 그 정도로 성소수자 있을 수 있고 한데 우리는 잘 모르죠. 이 5% 최소 5%가 10% 아니래도 얼마나 많은 숫자냐면 우리나라 5천만 명 인구 넘었거든요. 5,800명 정도인데 그 중에서 5천만만 잡아도 250만 명 이상이잖아요. 250만 명이 어떤 숫자냐면, 저는 실은 40년 동안 소방관을 하다가 퇴직을 했어요. 그런데 소방관
또 공무원이죠. 일반 행정직도 굉장히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주민센터나 이런 데서. 또 국가공무원, 뭐 지방공무원에서 우리나라 공무원을 전부 다 합하면 120만 명입니다. 전부 다 합하면 120만 명. 그래서 120만 즉 공무원 노동자의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120만 명 플러스 우리나라 현역 군인, 남자분도 다 현역하잖아요. 젊은 친구들. 현역 군인이 60만 명이 안 돼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우리나라 공무원 전체와 현역 군인 60만 명 합한 숫자보다 더 많은 숫자의 성소수자가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변에서 만약에 성소수자를 본 적이 없다. 나는 얘기는 들었지만 본 적이 없는데 라고 하신다면 그만큼 성소수자가 자신을 드러내기에 안전하지 않은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성소수자가 있고 또 이제 성소수자는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는데 성적 지향과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인데 그 성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트랜스젠더가 그 중에 약 10% 정도 잡아요. 그래서 최소 우리나라에는 25만 명 정도의 트랜스젠더가 있다라고 추산을 하고 연구 같은 요견 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LGBTQ라고 하죠.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그 다음에 이제 AIQ는 뭐 인터섹스, 뭐 에이섹슈얼도 있고 퀘스처너리 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서 미국에서 당신은 어느 유형에 속합니까? 라고 할 때 각각 젊은 친구들이 얘기한 모든 유형이 65가지. 근데 이건 이보다 더 많아질 수도 있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 서양 사람이 동양 사람 볼 때 중국 사람 아니면 일본 사람 이렇게부터 봤던 적이 있죠. 한국 사람 누군지도 모르고 베트남 사람 누군지도 모르고. 그런데 점차 그 나라 안에도 그 어떤 대륙 안에도 많은 나라가 있죠. 뭔가 구분을 하고 분류가 되고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외국 사람이 차이니스 하면 우리가 기분 좋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를 표현하는 언어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얼굴색 혹은 뭐 나라인 것처럼 그 성적 지향이나 성정체성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실은 이보다 숫자가 더 많아도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 전 세계 80억 인구가 얼굴이 다 다르잖아요. 얼굴이 다르고 이름이 다 다르잖아요. 그 이름 다른 사람에게 너네 한국 사람인데 이름 비슷하게 합해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자의 얼굴이 다른 것처럼 내가 나를 누구라고 정체화하는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별을 판단하는 기준은 보통 남녀로 갖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염색체, 남자는 XY, 여자는 XX 이렇게 염색체가 대부분 이렇게 나와 있죠. 대부분 이렇게 알고 있죠. 그리고 남자는 정자와 관육, 여자는 난소와 자궁이 있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외부 성기를 구분하죠.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외부 성기를 기준으로 성별을 지정하잖아요. 이걸 지정 성별이라고 그러는데 외부 성기를 기준으로 이거 외에도 이런 건 안 보이죠. 이 외부 성기를 기준으로 남자다, 여자다 하는 게 이제 지정 성별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외에도 이렇게 염색체가 다르다거나 간성이라든가 이런 2차 성징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과 다른 성별이 100명당 1명 혹은 아주 약하게 잡아도 200명당 1명도 있어요. 이런 친구들이 법적으로 지정한 지정 성별과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죠. 지정 성별과 다른 트랜스젠더 일 수 있어요. 조금 이따 또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복잡한 그 그림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트랜스젠더나 시스젠더나 하는 건 성 정체성의 문제예요. 성 정체성이 뭐냐면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하는 게 이게 성 정체성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레즈비언 게이는 성 지향성이라고 해서 바깥에 내가 누구를 좋아하는가, 이건 성 지향이고, 내가 누군가를 구분하는 건 성 정체성이라고 하는데, 이 성 정체성에는 시스젠더와 트랜스젠더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지정된 성별, 외부 성기를 기준으로 법적으로 지정했어요. 그 지정 성별과 이 머릿속의 젠더가 일치하는 사람은 시스젠더. 성별은 이렇게 외부 성기를 기준으로 여성이라고 지정을 했는데 머릿속은 남성인 친구는 트랜스젠더. 이건 수술을 했던 안 했든.
그래서 이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누면 젠더의 문제와 지향성의 문제인데 이런 시스젠더와 트랜스젠더가 있고 성지향성은 여러분이 흔히 말하는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성애자라고 하죠. 헤테로섹슈얼, 이성애자가 좀 일반적이죠. 그리고 양성애자, 나는 동성에게도 끌림을 느끼고 이성에게도 끌림을 느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양성애자, 바이섹슈얼이죠. 동성애자는 이제 레즈비언, 게이, 동성에게만 주로 이런 감정적, 성적 끌림을 경험을 하고요. 무성애자는 어떤 성에게도 이런 성적 끌림을 경험하지 않는 무성애자도 있어요. 에이섹슈얼. 그리고 팬섹슈얼. 모든 성별의 감정적, 성적 끌림을 경험. 그러면 이런 팬섹슈얼이나 이런 바이섹슈얼들은 어떤 사람하고도 성적을 느끼냐? 그건 아니고 우리가 여성이라도 모든 남성에게 성적 끌림을 느끼는 건 아니잖아요. 그 중에 어떤 사람에게 느끼는 것처럼 이제 양성애자는 여성에게 느낄 수도 있고 남성에게 느낄 수도 있는 사람, 이 범성애자는 여성에게 느낄 수도 있고 남성에게 느낄 수도 있고 트랜스젠더일 수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알고 봤더니 뭐 동성일 수도 있고 이성일 수도 있고 트랜스젠더일 수도 있는데 나는 거기에 대해서 그게 크게 그것 때문에 마음이 이렇게 막히지 않아. 우리가 이를테면 여기 이제 여성분들이 앞에 계시고 남성분들 계신데 여성에게 누군가를 좋아했는데 알고 봤더니 인터넷으로 이렇게 좋아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동성이야. 근데 연애하고 싶진 않아. 혹시라도 이렇게 가능성이 있다가 딱 막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럼 그런 것이 왜 생기냐? 이제 여기는 이제 남성, 여성, 성기를 기준으로 이제 간성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이 트랜스젠더 같은 경우는 왜 생기냐? 요즘은 예전에 비해서 어떤 연구들을 많이 하잖아요. 호르몬 연구나 이런 어떤 염색체 연구를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태아가 생성될 때 뇌가 생기는 기전하고 이 성기가 생기는 기전이 좀 다르대요. 그래서 이 또 차이가 있대요. 시간차가. 그래서 뇌가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별도의 어떤 기전으로 성기가 생기는데 이게 일치하면 보통 뇌가 이제 여성의 뇌로 구성이 되고 있는데 이게 성기가 여성으로 같이 나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스젠더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여성의 뇌가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데 여성적인 걸 느끼는 그것은 뭐 이렇게 특별히 어떤 부분이 있다고 해요. 만들어지는데 이제 시간차를 두고 성기는 남성으로 만들어진다거나 아니면 두 가지 성이 다 들어가 있다거나 이러면 이제 트랜스젠더죠. 뇌와 이 성기가 달라요. 그러면 이 불일치감을 느끼잖아요. 여성이 이를테면 내 몸이 난 머릿속은 여성이라고 생각하는데 내 몸이 남성이야. 어깨도 크고 막 목소리도 그러면 되게 불편함 또 내 몸에 혐오감 바디 디스플레이 그런 걸 느끼죠. 반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뭔가 이걸 일치를 시켜야만 내가 편안하고 불안하지 않고 답답하지 않고 나에 대한 그런 이물감을 느끼지 않겠다. 그런데 뇌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신체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건 트랜스젠더는 이 세상에 여자가 살기 힘들어서 남자가 되고 싶다거나 남자가 군대 가기 싫어서 여자가 되고 싶다거나 하는 전환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은 성전환이라고 하고 성확정 수술이라고 하죠. 자기를 찾아가는 자기 어떤 본래 나의 젠더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내가 여성인데 남성으로 바꾸고 싶어서 바꾼다. 혹은 그 반대로 내가 전환을 한다가 아니라 나의 본래 성을, 젠더를 찾아간다. 그렇게 요즘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누구를 좋아하는가 특히 양성이나 친구들한테 이왕이면 이성을 좋아해. 그럼 되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왕이면 차이 멀리 있는 남자 말고 가까이 있는 남자 중에서 골라. 이 남자하고 연애해서 결혼하면 어때? 이거하고 비슷한 거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봤더니 이성일 수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봤더니 동성인 것이지 내가 꼭 이성만 좋아하겠다. 일까요? 우리는 이제 만약에 이렇게 이성애자들은 저도 여성 같은 경우에 이제 남성한테 끌리는 남성이니까 끌리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끌린 사람이 남성인 거죠. 순서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성애자, 동성애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왜 생기는 걸까? 이제 이건 일단 색깔로 이렇게 트랜스젠더 중에서도
이렇게 어떤 사람은 완전한 그러니까 남성에서 완전한 여성으로 바뀌었어. 트랜스젠더가 되게 여성스러운 옷을 입고 다니고 또 이제 이거 MTF, 메일 투 피메일이고 반대의 경우는 피메일 투 메일, F 투 M 남성 같은 경우에도 완전히 남자처럼 입고 다니는 사람도 있으나 이렇게 젠더 퀴어도 있어요. 논 바이너리라고 하죠. 남성, 여성으로 이분법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 에이젠더라든가 안드로젠이나 바이젠더 이런 사람들은 자 스펙트럼이라고 해요. 스펙트럼. 그래서 왼쪽이 흔히 말하는 흔히 말하는 굉장한 남성, 굉장한 여성이라고 할 때 이 안에 글쎄 나는 내 안에 사람 몸 안에는 호르몬이 그러잖아요. 남성 호르몬도 있고 여성 호르몬도 있는데 여성 호르몬이 많을 때 여성으로 살아가는 거죠. 남성 호르몬이 많을 때 남성으로 살아가는 거고. 그런데 것이 스펙트럼 어디 중간에 있어서 내가 남성일 수도 있고 여성일 수도 있는 사람도 있고 바이젠더나 안드로진 같은 경우에 남성일 때도 있고 여성일 때도 있고 또 내 안에 그게 다 있는 사람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나의 젠더리스라고 해서 좀 젠더가 희박하거나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트랜스젠더라고 해서 그래서 너는 여성이라는 거야? 남성이라는 거야? 내가 답답하니까 정확히 알려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 이 사람 안에서도 이게 젠더 퀴어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그럴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자기가 느끼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젠더 퀴어도 있다는 걸 그 스펙트럼 어디쯤에 있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걸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고 그러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건 있는 거죠. 너 그렇게 살기만 해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 제3의 성인을 인정을 해서 캐나다에서도 성소수자를 위해서 여권 성별 표시란에 X, 남성 여성뿐만 아니라 X를 추가했고 독일에서도 제3의 성인 다성을 허용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공식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3의 성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 신청할 때 남성이냐 여성이냐만 옛날에 있다가 제3의 성이 체크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되게 좀 위험하게 이제 되돌아가고 있죠. 퇴행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성소수자 비율은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안에서 자기를 정확하게 나는 성소수자라고 이런 사람과 성적 지향을 규정하지 않겠다는 사람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성 정체성을 인지하는 나이는 성적 지향은 대부분 최소 15세 이전에 누구를 좋아하는 단계가 있잖아요. 그때 이상한데 해도 이제 그때 나는 확실히 동성을 좋아하는구나. 혹은 보통 사람들이 이성을 좋아할 때 나는 동성을 좋아할 때도 있구나. 바이섹슈얼 이런 걸 알고요. 성별 정체성도 대부분 이제 5, 6세 때 하는데 실은 5, 6세 때 아이들은 내가 이상하다는 걸 느낌은 이제 부모님이나 이제 주변 사람들 뭐 느낌은 아는데 내가 트랜스젠더인 걸 모르잖아요. 이게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도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레즈비언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저희 아이는 지정성별 여성이에요. 여성 태어나고 지정성별 여성인데 유치원에 가서 계속 여자아이한테 연애편지를 썼어요. 처음에는 여자친구끼리 친해서 그러나 그런데 이제 꾸준히 여자아이들을 좋아하길래 레즈비언일 수도 있겠다 생각하고 초등학교 정도에 얘 너는 레즈비언인지도 모르겠어? 그랬더니 그런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초등학생만 다 알으니까 그런 줄 알았는데 이제 20대 초반에 트랜스젠더인 걸 저한테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레즈비언도 괜찮다고 생각했던 엄마에게 트랜스젠더 얘기를 안 했니? 그랬더니 저희 아이가 자기도 자기를 누군지를 몰랐대요. 레즈비언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어제 친구한테 끌림을 느끼니까. 근데 자꾸 자기 몸을 보면 혐오감이 들고 불편하고 답답하고 생리하는 게 너무 끔찍하고 그리고 자기 몸을 보는 게 싫으니까 화장실을 씻으러 들어가서 불을 끄고 씻어요. 그래서 밖에서 불 꺼 있는 게 보니까 제가 켜면 막 소리를 지르고 왜 이렇게 얘가 이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너 왜 그러니 했더니 이제 아이가 자기도 자기를 설명을 못하니까 그들부터 안 씻어요. 화장실 안 가. 교복을 입고 아침에 학교 갔다 와서 그대로 입고 자. 그 다음날 또 입고 가요. 이게 되게 진짜 이상하고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넌 왜 이렇게 지저분하지? 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고 뭔가 이렇게 옷이 레즈비언이라고 하는 것이 레즈비언일 거야. 마치 옷이 어깨를 맞는데 허리는 안 맞는 느낌? 골반은 맞는데 뭔가 길이가 안 맞는 느낌 이런 것 같은 거였던 거죠. 그런데
내가 자기가 누군지를 설명을 못했었는데 또 어렸을 때 저희 아이가 이랬어요 저한테. 엄마 나는 내가 남자로 태어났어야 해. 그리고 학교 가면 자꾸 아이들이랑 놀려고 남자줄에 서고 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세상이 좀 여자로 살기 힘든 세상이지만 그렇다고 남자가 되고 싶어하는 건 그건 옳지 않아. 비겁한 일이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가 뭔가 자기 남성성, 젠더 표현이라고 하는데 그런 걸 하면 혼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TV에 그때쯤에 하리수 배우가 나왔어요. 저희 아이 중학교 때. 하리수 배우가 처음으로 우리가 공중파 방송에서 그러니까 어디 저기 멀리 외국에 트랜스젠더가 있다더라 이런 얘기만 듣다가 눈으로 본 거예요. 하리수 배우를. 그러니까 이제 저희 아이가 처음 내가 저런 사람이구나. 내가 레즈비언하고는 또 다른 물론 이제 레즈비언일 수도 있죠. 트랜스젠더 여성으로서 여성을 좋아해요. 예를 들면 이제 남성으로서 또 남성을 좋아할 수도 있겠죠. 게이로. 근데 어쨌든 설명할 수 없는 그것이 명확해졌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저런 사람이구나. 내 몸이 내가 생각하는 몸하고 내가 생각하는 몸이 다른 사람이구나를 처음으로 알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답답하고 그래서 괴물 같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애들이 굉장히 힘든 거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 실은 5살, 6살 아이들이 트랜스젠더가 뭔지를 모르잖아요. 외국 같은 경우 좀 선진국에서는 이런 부분에 이제 부모님들이 많이 이제 사회에서도 그렇게 혐오 시선이 덜하고 알고 하니까 12, 16, 18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서 이제 젠더 표현을 주로 5, 6살 때부터 하니까 이러면 이제 정신과 선생님이나 심리상담 선생님이나 내분비과 선생님들하고 공론을 해서 꾸준히 이렇게 지켜보는 거죠. 지켜보다가 12세 때 얘가 트랜스젠더일 수 있다. 그럼 이제 만약에 지정성별 여성인 경우에는 여성 호르몬 억제제를 주죠. 그러다가 한 16세 때까지 꾸준히 얘가 이제 트랜스젠더임을 이제 알게 되면 그때 이제 남성 호르몬 투여를 하는 거죠. 16세 정도에. 그리고 이제 18세가 넘어가면 그때 이제 성인이잖아요. 이제 외과적 수술을 본인이 원하면 트랜스젠더라고 다 수술하는 건 아니거든요. 호르몬만 하거나 수술도 자궁, 우리 아이 같은 경우에 이제 자궁, 가슴하고 자궁 수술했는데 가슴에 대해 되게 혐오감 많이 느껴요. 튀어나온 가슴에 대해서. 가슴 수술하고 자궁 이렇게 결제 수술을 했는데 이제 외부 성기까지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 그건 다 어떤 이 사람들의 각자의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거의 18세 이후에 그 외과적인 수술은 이제 비가역적 수술이라고 하죠. 돌이킬 수 없는 수술이기 때문에 18세 이후에는 이제 그걸 하는데 그 전에는 이렇게 호르몬 처치 같은 걸 해서 저희 아이도 실은 키가 170이 안 되거든요. 여자 아이일 때는 괜찮았는데 남자 치고는 작죠. 근데 좀 일찍 여성 호르몬 억제제를 하고 남성 호르몬 투여를 했으면 이제 본인이 좀 원하는 몸에 가까웠을 거고 반대로 MTF, 그러니까 트랜스젠더 여성 같은 경우에는 좀 일찍 시작을 했으면 괜찮을 텐데 키가 막 180 넘어가가지고 턱선도 어깨도 굵어지고 목도 나오고 한 상태에서 이제 더 이상 나 살 수가 없어. 이 몸으로 너무 내가 고통스러워 해서 그때 이제 수술을 한다거나 호르몬을 할 때 몸이 너무 커서 여성으로서 본인이 원하는 여성으로서의 삶의 질이 좀 낮죠. 그런 걸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견디다 못해 나이 먹고 실은 결혼까지 하고 나서 왜냐하면 누군들 내가 트랜스젠더로 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고 그리고 정말 많은 복잡함이 있거든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갈 때 전부 다 여성으로 갔다가 취업을 남성으로 하면 사람들이 많이 알잖아요. 떠나고 싶고 이전에 내가 원치 않는 나의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과 연락하고 싶지 않고 그런 것도 있죠. 또 대학교 갈 때 취업할 때 문제 남자 같은 경우는 군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일찍 했으면 좋았는데 이제 늦게 하고 나서 많이 망가지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안 살으려고 결혼까지 해요. 어떻게든 시스젠더처럼 살아보려고 트랜스젠더가 아닌 지정성별에 맞게 살아보려고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해도 도저히 어쩔 수가 없어서 뒤늦게 자기 본래 모습을 찾아나가느라고 굉장히 고생스러운 모습을 보이죠. 마찬가지로 이제 그 레즈비언 게이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성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숫자적으로.
근데 갑자기 이성을 좋아하는 사람한테 동성도 좋아할 수 있잖아. 좋아해봐. 동성을 좋아하는 게 법이야. 왜 안 좋아하면 될까요? 그 억지로 안 되잖아요. 법이라고 해서. 아마 감옥에 넣는다 해도 안 될 거예요. 그 마음이 억지로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성적 지향도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는다. 소수의 사람이 그런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럼 정신질환인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있어요. 숫자가 좀 적으니까 일반적으로 그런 걸 궁금해하거나 바뀔 수나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세요. 원인은 무엇인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이렇게 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했어요. 정신병과 무관하다 해서 그전에는 이제 정신병이다 해서 어떻게 전환치료를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정말 질병이 아닌 성적 지향으로 개념화했다. 동성 지향이. 그래서 1973년도에서 DSM-2에서 정신의학회에서 이제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이걸 정식적으로 삭제하고 성적 지향이 정신병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이 얘기했고 이제 90년도에 WHO에서는 섹슈얼리티 정상적인 형태라고 밝혔다. 이성애처럼 뭐 양성애, 동성애 다 범성애 정신적인 정상적인 형태. 또 한국을 포함한 세계 정신의학회에서도 2016년 입장을 명확히 밝혔고 트랜스젠더에서도 예전에는 성별 이화감 이런 것들을 넣어요. 그래야 이제 이런 어떤 진단이 나오면 트랜지션이라고 성확정 수술을 하는 혹은 호르몬 치료를 하는 그런 걸 위해서 했었는데 지금은 이게 옛날에 이전에는 성전환증이라고 했어요. 근데 전환이 아니다 해서 지금 성별 불일치 이런 성별 불일치라는 진단을 내리는 건 의료적 조치를 위해서 이렇게 지금 많이 바뀌었죠. 그리고 전환치료는 예전에 질병이다, 죄다 이렇게 생각할 때 정기치료라든가 계속 이성적인 어떤 성 동영상을 보여준다든가 이런 걸 강제로 시켰었죠. 그런데 이게 아무 효과가 없고 오히려 이 동성애를 질환으로 여기는 것 자체가 문제다. 뭐 이런 이 질환으로 여기는 상담 치료를 상담에서도 금지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죠. 위험성을 경고했죠. 동성애가 문제여서가 아니라 동성애를 범죄시하거나 그 질병으로 생각하는 이런 것이 오히려 요즘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제 전환치료, 일명 전환치료라고 하는데 전환치료는 연구할 필요가 없다. 질환이 아니고. 예전에는 1970년 이전에 수행되었고 효과가 없으면 오히려 악영향을 끼친다고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도 보고를 하고 있고 세계적으로 엑소더스 인터내셔널이라고 전환치료 단체가 있어요. 여기 대표가 자기는 이제 동성애자였는데 기도와 상담을 통해 자신은 타입 동성애자가 되었다고 주장했으나 결국 이제 여기에서 게이 커뮤니티에 사죄했죠. 그리고 동성애인과 결혼했어요. 실은 전환치료가 이 동성애가 선택할 수 있는 거라면 왜 굳이 선택을 할까요? 남들이 다 싫어하고 혐오하고 병이라고 이렇게까지 싫어하는 거예요. 선택을 굳이 하려면 이렇게 혐오하는 걸 선택할까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게 대부분은 사람의 마음으로 힘으로 노력을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찌할 수 없는 것을 굳이 하라고 오면 이제 괴롭고 그래서 이제 안간힘을 써봐요. 흔히 말하는 게이들은 방에 가면 여자 아이돌 막 사진도 붙여놓고 여자들도 막 남자 만나고 실은 저희 아이도 이제 트랜스젠더 임을 거부하고 싶으니까 내내 어렸을 때부터 칼싸움하고 자동차하고 놀다가 대학교 갈 때 처음으로 스커트, 여성 브라우스 이런 걸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너 여태 안 입었잖아 그랬더니 한번 입어보려고 해서 샀는데 한 번도 못 입었어요. 그때 어떤 거든 대학교 가서 그냥 여자로 살아보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죠. 도저히 입을 수가 없고 자기하고 정말 안 맞는 일이니까 그렇게 애를 쓰는데 결국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사람들이 원인이 있는가 그래서 성분학적 나머지 형제가 동성애자는 확률이 좀 높기는 해요. 그렇다고 다 그러냐? 또 그런 건 아니죠. 그리고 한계적 원인은 어떤 사람들은 권위적인 어머니나
유약한 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난다 그러는데 또 한부모가 되면 나는데 실은 이거하고 상관없이 나 뭔가 이렇게 조금 센 엄마와 돈만 벌어다 주는 아버지 우리나라 대표적이죠. 대표적으로 한참 많이 있었죠. 그 학습적 원인 누가 그렇게 가르쳐서 하나 또 그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말하는 TV에서 이제 학교에서 이런 성소수자 교육을 한다거나 TV에 동성애 관련한 드라마에 뭐가 나오면 동성애자 될 것 같이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영향을 받을 것 같으면 실은 아까 5% 내지 10%라고 했잖아요. 우리나라의 5% 이상은 다 이성의 드라마, 책입니다. 근데 그런 걸 많이 보고 동성애인 친구들이 안 바뀌잖아요. 평생 그런 걸 보고 살았어도. 그런 것처럼 이런 영향이 따로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미국 교도소 수감자 2,500명 대상으로 저기를 조사해보니까 65%가 수감 생활 중에 동성 간 성관계를 경험을 한대요. 이제 어떤 성적인 욕구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계속 동성애자가 되냐? 그건 아니고 이성애자가 다시 돌아가는 거죠. 어떤 그 상황 안에서 그런 어떤 성욕을 해소하기 위한 어떤 관계를 할 수는 있으나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학계에서 공식적으로 원인이 있다는 인정받은 이론은 없대요. 근데 동성을 사랑하는 일을 혐오하는 이성애자들은 왜 그게 정신병이라고 하고 범죄라고 하고 이렇게 할까요? 또 그 에이즈를 사람들이 이제 그 교회에서 주로 많이 이 혐오를 한장을 퍼뜨리는데 교회에서 예전에는 동성애 이렇게 신경을 안 썼어요. 퀴어 축제 20년 전 있을 때 그렇게 사람들이 지금은 퀴어 축제 하면 그 앞에 와서 정말 많이 그 엄청 많은 폭력을 행사하는데 그전에는 신경도 안 썼거든요. 그 예전에는 특히 이제 일부 개신교에서 선과 악의 구도가 분명하잖아요. 개신교는. 그래서 우리는 선하고 악한 저쪽 편에 주로 예전에 공산당이 있었어요. 70년대, 80년대. 공산당, 빨갱이. 그래서 이제 조찬 기도회라는 걸 하는 거죠. 구국 조찬 기도회 이런 걸 하면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하자면 반대편에 있는 그 악을 공산당으로 규정을 하고 그랬었는데 어느 때부터 이 소련도 무너지고 독일도 무너지고 힘해졌잖아요. 북한만 남죠. 그러니까 종북으로 이제 남았다가 그것도 이제 교류를 좀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악의 축이 없어진 거예요. 악의 축이 선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퀴어 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부터 뭔가 악의 축이라고 하는 걸 이제 성경에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동성애자가 죄다, 남색하는 자 죄다, 그 다음에 이주민, 이슬람 이런 걸 이제 죄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지금 이슬람형은 나야 이주민형은 이렇게 심하지 않았잖아요. 성소수 아닌 것도 심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그런 쪽에 타겟을 삼아서 심하다 하고 실은 제가 교회 다니는 분들한테도 여쭤보기도 하거든요. 성경에 보면 동성애만 죄가 아니라 구약의 율법인데 죄라고 보면 성경에서는 비늘 없는 고기를 먹으면 안 돼요. 오징어 같은 거. 그리고 발굽이 갈라진 그 짐승을 먹으면 안 돼요. 돼지 같은 거. 그 이슬람은 돼지고기 안 먹잖아요. 근데 기독교들 안 그러잖아요. 개신교들. 그리고 혼방 직무를 입어서도 안 돼요. 근데 지금 혼방 안 입으면 들었죠. 그런 건 왜 안 지키고 이것만 뭐라고 하냐고 물어보면 답변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이것만 딱 찍어서 이제 죄로 노릇밥만 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많이 하시는 게 에이즈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한다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남의 성생활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결혼을 누가 했다 그러면 축하한다 그러지 너네 내일부터 공식적으로 성관계 하겠네? 성관계는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안 물어보잖아요. 자연스럽게 결혼하고 성관계 하는 거지. 근데 그것 갖고 누가 관심을 갖고 물어보는 거 굉장히 무례한 일이고 이상한 사람인 거죠. 그런 것처럼 남성끼리 혹은 여성끼리 성관계 할 수 있죠. 왜 그렇게 궁금해 그게? 그리고 병에 걸릴 거다 했는데 에이즈는 실은 요즘은 에이즈에 관한 치료약이 다 나와서 뭐 트루바다라 같은 이런 약을 먹으면 우리나라도 이게 건강보험 되는데 하루에 하나씩 먹으면 뭐 완치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게 완치가 아니잖아요. 꾸준히 관리하고 살면서 그 정도 수준으로 살아요. 그래서 에이즈 감염인의 평균 기대 수명은 75세, 77세인데 이전에 많이 일찍 죽죠. 왜? 자살이 많습니다. 에이즈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에이즈
감염된 사람 펴보는데 그러면 이건 동성애자들만 걸리냐? 그건 아니에요. 그 질병이 많이 걸리는 부류가 있는 거죠. 아시아권 같은 데는 요즘에 성매매 못 사는 나라서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여성들이 나가서 성매매를 혹은 하는 이제 동성도 할 수도 있지만 그분들에게서 많이 에이즈가 발견이 돼요. 그래서 그런 쪽에 사람들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안전하지 않은 성관계 남성이든 여성이든 안전하지 않은 성관계 때문에 이런 병이 생기는 거지 동성애자라서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섹스할 때 뭐 저기들이 계시니까 이런 안전장치를 다 하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제 좀 콘돔을 피임구로 생각하는데 외국은 피임구가 아니라 안전한 성관계를 위한 장비로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동성애 발언 같은 거 홍준표 씨가 대구시장직에서 하셨는데 실은 잘못된 이야기들이 많고요. 이제 퀴어 축제 아까 말씀드린 퀴어 축제에서 어떤 그 일들이 있냐면 이게 지금 2018년도에 인천 퀴어 축제 첫 번째 퀴어 축제인데 이 기독교 신자들이 이렇게 십자가 들고 이 앞에서 나가서고 있어요. 행성으로. 그리고 버스 앞에 이렇게 들어두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성소수자 부모 모임에서 부모들이 나섰는데 부모들이 왜 나서냐면 실은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서 나서는 경우는 자식들이 억울하게 죽었거나 억울하게 감옥 갔거나 이럴 때 부모들이 나서죠. 안 그런 부모들이 나설 일이 없죠. 근데 부모들이 왜 나오냐 실은 저는 저희 아이도 하마터면 잃을 뻔했는데 정말 내 자식뿐만 아니라 성소수자들이 자살 심하고 자해 위험 요소도 많고 청소년 성소수자 같은 여기 제가 자료를 뺐습니다만 비성소수자에 비해서 청소년 성소수자는 자살 시도가 8배 이상 높아요. 그리고 또 전 세계적으로 트랜스젠더, 그러니까 성소수자 자살률이 높은데 특히 트랜스젠더들은 더 높아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자살률이 높아서 11월 27일에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을 전 세계적으로 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서울에서 이제 추모의 날 하는데 그만큼 자살률이 높고 이렇게 해서 성소수자를 또 혐오하는 세상은 약자를 또 혐오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부모들이 이렇게 나와서 퀴어 축제 때 같이 움직합니다. 근데 이때가 인천에서 첫 퀴어 축제인데 인천에 가면 정말 큰 대형 교회가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저희가 실은 인천이라는 데가 크지 않은 데라 한 200명, 저희가 한 200~300명이 부모 혹은 여러 퀴옵스 만드는 사람들 200~300명 있었어요. 당사자, 여러 지지자 알라이들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그 행사가 끝나고 이제 퍼레이드를 일정 구간 하고 끝나는 간단한 행사예요. 근데 이런 퀴어 축제를 허락도 잘 안 해주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저희가 이제 어떤 그 공간 안에 광장 공간 안에 이렇게 있는데 거기를 한 200~300명인데 몇천 명이 둘러쌌어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몇천 명이 둘러싸서 못 나가게 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화장실을 가겠다. 가려면 나와야 되잖아요. 나와서 지하철 서실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래요. 나가는 건 니네 마음대로 나가지만 들어오는 건 니네 마음대로 못 들어간다. 이러니까 이제 거기 나서 화장실을 막 7시간, 8시간 못 가다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제가 이제 아이들하고 몇 명 데리고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못 들어가게 막 말리고 때리고 옷도 잡아 뜯고 안경도 깨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 이제 경찰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기 경찰이 있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분들이 하나님의 법이 사람의 법보다 위에 있대. 당당하게 백지 대낮에 공격을 행사하는데 제가 그때 처음으로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여성이고 어떻게 보면 약자죠. 여성이고 한부모 이 가정이고 하지만 실은 공무원이고 안정된 직업을 갖고 있고 나이도 좀 먹었고 어떤 목소리를 낼 만한 위치에 있고 그래서 제가 사는 세상이 내가 옳지 않은 공변을 당했을 때 그럴 수는 있지만 그럴 때 이의제기를 하면 그게 좀 바뀌고 뭐가 시정이 되고 이렇게만 된다고 믿고 살아왔고 또 그런 거 많이 겪어왔고 그랬는데 이렇게 백주 대낮에 경찰이 저기 있는데 사적인 린치를 집단적으로 이렇게 당하고 또 너무나 당당하게 그리고 부끄러워라 도망가는 게 아니라 너무나 당당하게 하는 이걸 처음으로 느낀 거예요. 정말 충격받았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우리 애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 전에는 우리 애가 이제 엄마 퀴어들은 정말 그 불안한 가운데서 늘 살아.
그 이럴 때 뭐가 그렇게 불안하냐. 마음을 당당하게 먹어야지 용기를 가져. 이렇게 별 도움 안 되는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이걸 한번 겪고 나니까 아 이걸 용기를 갖고 불안해하지 않으려고 마음을 잘 먹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구나. 이렇게 충격을 받는 일이 생기는데 또 실은 저는 소방관 생활을 하면서 많은 활동들을 했어요. 소방 안에서 소대도조 위원장도 하고 뭐 국가직 관련이나 또 재해구상법 관련한 일들을 많이 해서 그런 걸 하면 많은 국민들이 지지를 해주세요. 정말 댓글도 많이 달아주고 응원해주고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냐 연락도 오고 정말 많은 그런 응원의 댓글들을 많이 받았는데 이 성소수자 관련 이슈 많으면 99%가 혐오 댓글, 엄마가 그러니까 그 모양이니까 애들이 그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내가 똑같은 사람인데 소방관일 때는 그렇게 많이 응원해 주시는데 성소수자 부모일 때는 이런 많은 혐오를 받는구나. 부모가 이러는데 당사자들은 어떨까. 그래서 말을 못하고 자기 커밍아웃을 하지 못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부모들이 좀 밖에 나와서 그 아이들 당사자들이 직접 못하는 얘기를 해야겠구나. 내 자식뿐만 아니라 나는 성소수자를 위해서 그래야겠구나. 왜냐하면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사회는 조금 늙으면 혐오하고 가난하면 혐오하고 힘 떨어지면 혐오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일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 남성으로 성별 정정을 했고 그렇다 하더라도 남성 화장실 갈 때도 늘 불안함을 느끼고 반대의 트랜스젠더 여성 같은 경우에 MTF 같은 경우에 그 MTF 친구가 남자 화장실 가면 여자 옷 입고 있으니까 뭐라고 여자 화장실 가면 잘못하면 치안으로 몰리겠죠. 그리고 신분증이 여성으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여성들이 되게 불편해하고 만약에 안 바뀌었으면 진짜 치안으로 몰리는 거예요. 성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남성 화장실 갔을 때 혐오하는 남성들은 또 이 친구한테 폭력을 행사할 수 있고 그래서 화장실을 잘 안 가려고 음식을 밖에 나가 안 먹어요. 먼저 안 먹고 밥도 안 먹고 그러니 사회생활 하는데 되게 어려움이 있겠죠. 어떻게든 하겠지만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내가 혐오 좀 하겠다는 게 뭐가 잘못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나라 또 자유가 있잖아요. 생각 자유할 수, 말로 자유롭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이 혐오가 올라가면 학살까지 되는데 근다고 막 모든 혐오하는 사람이 다 학살하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닌데 말이 칼이 될 때라는 홍성수 교수님 얘기하면 말씀하신 건데 이제 편견에서 비롯돼서 혐오 표현을 하기 시작하면 이것이 이제 차별 행위로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고 여기서 증오 문제 나가서 집단 학살까지 이제 하는 건데 이쯤 어디쯤에서 이게 안 좋은 거야. 그걸 넌 생각하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건 자유주고 그걸 다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한다거나 공중파에 특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 나가선다거나 이걸 이유로 차별을 행위를 드는 교육, 행정서비스, 그 다음에 재화, 윤역, 그 다음에 고용 이런 데서 동성애자라고 해서 트랜스젠더라고 해서 차별을 하면 안 된다. 최소한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행위다. 그런 얘기를 하는 일들이 이제 차별 문제에 관한 얘기죠. 저희가 이제 커밍아웃에 대한 가족의 태도 및 영향은 저희 부모 모임에 있는 이제 김진희님께서 그 지인님께서 쓰신 논문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놀림받을 생각 때문에 친구 특히 가족에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 성소수자 중에서 부모님에게 커밍아웃을 하는 사람은 20%밖에 안 된다고 해요. 나머지 80%의 부모님은 자기 자식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살다 죽는 거죠. 근데 부모나 자식이나 어떤 긴밀한 이야기를 하고 싶잖아요. 모든 이야기를 하고 살지는 않나. 나한테 중요한 일이 있으면 얘기를 하고 싶고 또 부모 입장에서 자식에게 정말 중요한 일이면 알고 아픔을 나누거나 기쁨을 같이 하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도와주고 싶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못하는 거죠. 왜? 그 얘기를 했을 때 우리나라 이런 분위기에서 혐오하거나 나아가서 내쫓기거나 부모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거나 그럴까봐 두려워서 말을 못한다고 그래요. 20%의 부모님만 깨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출 청소년 40%가 이게 아까 이제 자살률 같은 게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저희 이제 성소수자 부모 모임에 가끔 부모님들 오셔서 커밍아웃 받고 나 너무 힘들다라고 말씀하실 때 저희가 되게 이제 그분한테는 좀 힘드신 얘기지만 저분은 축하받아도 되겠다. 왜냐하면 20%의 선택받은 부모님이니까 아이가 너무 두려우면 얘기를 안 해버린다고 했잖아요. 80%의 아이들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커밍아웃이란 어떤 작가님 오신 말씀인데
커밍아웃이란 자식이 부모를 지레짐작하지 않고 자신의 넓은 세계에 초대하는 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게 나의 고유성이에요. 엄마, 아빠. 나를 제대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는 초대장이죠. 그걸 처음에는 이제 낯설지만 당황스럽지만 알고 나서 아, 너는 그런 사람이구나 라고 알고 또 혹시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와주고 뭐 좋은 애인이 생겼다든가 기뻐해주고 하는 정말 그 친밀하고 부모 자식 간에 다른 데서 못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될 수 있는 기회이고 뿐만 아니라 사람이 세상을 접하다 보면 몰랐던 세상을 접하다 보면 넓어지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처음에 당황스럽지만 나중에 어느 정도 지나면 자식이 나의 스승이고 퓨어 자식은 하느님이 주신 스페셜 에디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유가 이게 아니라면 자식이 이렇게 대모하고 다니다 뭐한다고 왜 그러고 다니니 그러고 말았을 거예요. 이제 그냥 흔히 말하는 일반적인 부모님 같은 경우는. 근데 만약에 자식이 성수수다 그러면 이게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내 자식이 직접적으로 혐오에 노출될 수 있는 일이고 세상이 왜 이러지? 라고 하고 알다 보니까 세상이 이 성소수자만 혐오하는 게 아니라 좀 약자나 어려운 사람들을 혐오하는 게 이 사회의 분위기라면 이 사회가 뭔가 이 사회를 조금이라도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부모의 인생도 바뀌고 저희도 이렇게 이제 본의아니 인권활동가가 되어서 활동을 하게 돼서 이게 50 넘고 60 넘은 사람이 자기 인생에서 바꿀 일이 뭐가 있겠어요? 자신 일이나 되니까 바뀌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식이 억울하게 죽거나 감옥 갈 때 부모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거의 그 즈음에 버금하는 일이기 때문에 부모의 인생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스페셜 에디션이라는 얘기를 여기 대구에 계시는 한티제 출판사 편집장님께서 하셨습니다. 변홍철 편집장님께서 내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귀함의 일부이다 라는 책이 저기 커밍아웃 스토리에 써 있어요. 자, 그리고 정말 멋지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성소수자를 이유로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거나 놀리거나 아니면 나는 부모는 괜찮은데 우리는 괜찮은데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 이런 것들도 아이한테 수치심을 주고 슬프게 하는 일들이죠. 이러지 않을 거라고 하면 좋겠고 만약에 여러분께 누군가가 성소수자라서 선생님 저는 솔직히 말하면 성소수자예요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 되게 당황하시겠지만 기뻐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만큼 신뢰할 만한 분 안전하다고 이분은 되게 넓은 세계에 사시는 분이야 라고 그 친구가 신뢰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이겠죠. 그 친구들이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너 그렇구나 얘기해줘서 고마워. 나는 네가 누구라도 널 응원하고 지지해 널 사랑해. 그리고 내가 널 어떻게 불러줬으면 좋겠니? 언제든지 나는 다른 사람에게 너의 이야기를 너의 허락을 받기 전에는 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네가 필요한 것은 언제든지 얘기해줘.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다면 정말 좋은 어른, 정말 좋은 고마운 사람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랑하는 감정은 소중한가요? 넌 잘못한 게 없어. 사회적 편지는 그리고 항상 혹시 내가 모르고 혐오 발언을 한 적이 있거나 앞으로 한다면 꼭 얘기해줘. 난 잘 모르지만 내가 고쳐볼게. 이게 정말 성소수자 당사자들에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성소수자들도 사람들이 이런 걸 잘 모른다는 걸 알아요. 부모나 어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이. 그런데 그럴까봐 말을 아주 안 하거나 조금 주벽거리 나가면 그건 원치 않는 일이에요. 혹시 내가 나도 모르게 그런 얘기 했을 때 나한테 얘기해줘. 그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그리고 이런 걸 혹시 물어봐도 되니? 만약에 불편하면 얘기 안 해도 돼서 궁금한 걸 물어봐 주신다면 되게 고마울 것 같아요. 그래서 성소수자분 이제 웨이브에 모든 패밀리라는데 이제 저희도 나오고 이런 이제 진아님이 나오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오래 살고 싶어하는 이유가 이제 이해가 된대요. 이분도 그렇게 오래 살고 싶지 않았는데 내 자식이 지금 차별받는 이 세상이 바뀌는 걸 보고 싶고 바뀌지 않았을 때 내가 얘를 더 지켜주고 싶다. 부모로서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또 이제 저도 이런 얘기죠. 차별금지법 없는 이 나라에서 있으면 좋았겠지. 떠났어도 괜찮아. 또 인권의식이 부족한 나라에서 인권의식이 좀 높은 나라에서 태어나서 고생 안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부족한 데서 태어나면 오히려 좋아.
럭키비키 사고죠. 우리가 만들면 돼. 나와 성소자 당사자들과 또 이렇게 관심 갖고 보여주시는 지지자 엘라이라고 하는데요. 같이 모여서 우리가 만들면 되고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인권의 블루오션이죠. 작지만 위대한 일을 할 기회를 갖게 된 걸 축하해. 그러니까 우리 힘내고 같이 하자. 이런 이야기를 좀 저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짧은 영상을 보실게요. 이게 지금 저기 영상인데 프리허그 퀴어 축제에서 커밍아웃, 프리허그 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많은 친구들이 줄을 서서 오거든요. 그럼 이 친구들이 자기 부모도 아닌데 뭐 프리허그 하는 게 어떤 느낌일까? 저는 실은 처음 프리허그 할 때 제가 그때 대구 퀴어 축제 2017년도에 와서 처음 했는데 약간 어색한 마음을 섰어요. 저 퀴어 당사자 친구들이 이제 젊은 친구들이 많이 왔으니까 부모님은 아니지만 내가 부모님 비슷한 느낌으로 안아줘야지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제 그 친구들이 이렇게 줄 서 있다가 이게 눈물이 그렁그렁한처럼 오는데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게 마음으로 하는 얘기가 들렸어요. 나 여기 있어요 하는 그런 얘기. 정말 환청처럼 그 사람들 다 아무도 없이 아무런 어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나 여기 있어요. 나 있는 존재를 그대로 받아주실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이죠.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여기 있어요 하는 그런 느낌으로 저 이렇게 우는 것 같고 저 역시도 그냥 제 마음속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도 모르게 당신이 누군지 알아. 그래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알아요. 이런 느낌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정말 프리허그 영상은 정말 외국에도 몇백만의 조회가 됐는데 우리나라에서만 좀 특별한 거죠. 외국에서 이렇게까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너에게 가는 길이라고 제가 이제 나온 지금 넷플릭스에 있는 영화 거기에 이제 비비아님이라고 게이 어머니와 트랜스젠더 엄마인 제가 나온 영화인데 영화 예고편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잠시 나누면서 마무리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께서 이제 질문도 좋고 아니면 이제 궁금한 거 이런 거 혹은 여러분의 경험 이런 걸 한번 나눠주시는 자리를 잠깐 한 20분 정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연입니다.